뉴욕주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경제 재개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뉴욕 주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재난 규제 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집중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약 1년여 만에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에 관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구구단체 프라우드 보이즈가 해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오는 3월 5일부터 영화관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주지사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 발표해왔던 규제 완화 조치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뉴욕주는 지난 주말,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률 3%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전철의 심야 운행이 일부 재개됩니다. 열차 청소와 속도를 위한 심야 운행 중단 시간은 기존 오전 1시부터 5시에서 오전 2시부터 4시로 줄어듭니다. 내일부터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가 열리는 뉴욕주 전역의 대형 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단 수용 인원 1만 명 이상 시설의 경우 10% 인원 제한과 입장객은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제출,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25일에는 뉴욕시 공립중학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면 수업을 신청한 중학생 약 6만 2천 명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또 26일에는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의 최대 수용 인원 제한 조치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됩니다. 영화관 재개 허용 날짜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각 극장은 50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배정된 좌석에만 착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뉴욕 주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일원에서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2개의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재조합된 돌연 변이도 발견됐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나서 카운티 주민이 남아공 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나서 주민의 구체적인 확진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확진자가 최근 여행을 다녀왔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커네티켓 페어필드 카운티 지역 주민이 남아공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뉴욕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뉴욕 주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1351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초 보고된 건 지난달 말이며 이후 이 변이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0개 주로 확산되며 누적 확진 사례는 21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아공 변이가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 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발 바이러스와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사이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증거를 찾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두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결합해 돌연 변이가 심한 새로운 변이체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확인된 재조합 변이의 정확한 위험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돌연 변이가 항체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다른 재조합으로 인해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재난구제 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부양책에서 PPP에 배분된 2,840억 달러 중 1,340억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와 AP통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오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중소기업 대상인 금요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을 이틀 뒤 24일부터 14일 동안 20인 미만 고용의 소기업과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만 한정시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실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 20인 미만 소기업과 독립계약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에는 흑인과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이 많습니다. 기업의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 실업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의 PPP는 고용인이 500명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PPP가 20명 이상 기업에 과다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직후 2020년 3월 말 의회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사된 재난지원은 2조 2천억 달러로 이 중 5,250억 달러가 PPP로 지원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520만 건에 달했습니다. PPP는 무상이 아닌 정부 대여금이지만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이익, 매출 면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무상의 보조금입니다. 미국은 또 지난 12월 말에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법을 성사시켰으며 PPP로 2,840억 달러가 배분돼 올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은 180만 PPP는 건당 지원이 평균 7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오늘 20인 미만과 1인 자영업자에게만 신청 기회를 주겠다고 한 지원금은 PPP에 배분된 2,840억 달러 중 1,340억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망자의 20%가 나온 셈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오늘 오전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51만 1,009명, 누적 확진자는 2,875만 8,3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 1, 2차 대전, 베트남 전장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보다 많은 것입니다. 전 세계 총 사망자는 247만 7,372명으로 세계 인구의 5%인 미국에서 사망자의 20%가 나왔으며 코로나19 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과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심각해 누적 확진자 352만 7,641명, 사망자는 4만 9,110명이라고 NBC 뉴스가 자체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방역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하루에 여전히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1,500에서 3,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해 3월 31일 이동 제한 명령을 엄격히 준수해도 미국 사망자가 2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2배 이상이 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보고된 게 지난해 2월이었으며 5월 27일에 1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후 10만 명이 사망하는데 4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엔 3개월과 5주로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스 혐의에 관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오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받은 세금 관련 서류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대배심원 규칙을 적용해 일반에는 공개를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내내 탈세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18년간 납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조사기간 18년 중
11년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진행하던 TV쇼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했으나 대부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년간 낸 세금이 9,500만 달러이며 그중 7,290만 달러를 환급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낸 세금의 약 4분의 3을 다시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연평균 납부한 세금은 약 140만 달러로 집계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미국 최상위 0.001% 부자들의 연평균 연방소득세 납부액인 2,500만 달러에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국회 이사당 폭동 사태를 주도했던 프라우드 보이즈가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USA 투데이 등 언론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프라우드 보이즈의 조직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끈질긴 수사와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압박으로 프라우드 보이즈의 세계 주지부가 중앙조직과 결별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레바마주 프라우드 보이즈는 의장을 비롯해 전국 단위 지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와 오클라호마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백인 남성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는 2016년 설립 뒤 무슬림, 유태인, 페미니즘 반대를 표방하며 극우 성향 행동대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우드 보이즈 물러나서 대기하라는 언급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직 와해 상태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에 앞장섰던 프라우드 보이스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는 이 조직에 참여하기 전 연방수사국 FBI의 정보원 역할을 하며 범죄자 13명을 기소하는 데 협력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타격을 입었습니다. 폭력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시애틀과 하와이 지부 회원처럼 실제 처벌을 받고 있는 조직원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 후 체포 및 기소된 200여 명 중 특정 조직 소속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FBI는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극우 조직에서 이번 난입을 기획하고 조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대화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채널에선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이름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소멸 수준입니다. 수사당국은 프라우드 보이스가 해체되거나 바뀐다고 해도 이름만 바꿔 언제든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8일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쿠오모 주지사가 요양원 사망자 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파괴시켜버릴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쿠오모 주지사의 본래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주 공무원들 중 많은 수가 그런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김 의원이 매우 슬펐겠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횡포는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으며 나 또한 여러 차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 측은 김 의원이 주지사와 전화한 대화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협박 사실을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에도 요양원 사망자 수 은폐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쿠오모 주지사 측에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삼촌을 코로나19로 잃은 김 의원은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가동되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의 비상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주 하원 공화당은 최근 쿠오모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립이 격화되자 탄핵위원회 8명을 구성해 쿠오모 주지사를 아예 주지사직에서 몰아내는 탄핵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정부 안팎으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주 뉴욕 총영사관이 흑인 커뮤니티에 마스크 2만 장을 기증하고 한국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20일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열린 기증식 행사에는 브루클린 동부를 지역구로 둔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의원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이 참석해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마련된 마스크 기증식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차기 하원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제프리스 의원은 기증식에서 에이시안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중 어느 한 명에 대한 공격은 곧 우리 전체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문제가 되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계속 긴밀한 파트너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미교포 프로골퍼 미셸 위 웨스트가 자신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미셸 위는 트위터에 한 공인이 팟캐스트에서 내 속옷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느낀다고 올렸습니다. 트위터엔 해당 공인의 실명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줄곧 줄리아니를 지목했습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에서 2014년 자선 골프 행사를 언급하면서 당시 파파라치들이 미셸 위를 찍으려고 했다. 미셸 위는 키가 크고 외모도 훌륭했으며 퍼팅 자세가 특이해서 허리를 굽힐 때마다 속옷이 다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위는 이에 대해 트위터에서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64타를 치고 모든 남자 골퍼를 물리쳐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라며 외모가 어떤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아닌 경기력에 관해 얘기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 퍼팅 자세는 그해 US 오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을 뿐 치마 안쪽을 보라는 초대장이 아니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국 골프협회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셸 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을 공식 승인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해 승인까지 마친 백신은 스푸트니크 V, 에피박 코로나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백신 관련 회의에서 코비박 승인 사실을 밝히고 1회 접종분 12만 도스가 다음 달 중순 시중에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러시아가 3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코비박이 이상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비박 백신의 시중 공급과 함께 3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비박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약품연구개발센터가 개발한 불활성화 방식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복제 능력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 체내의 항체를 생성하는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입니다. 지난해 10월 1상에 돌입했고 현재 2상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반적인 개발 절차와 다르게 승인 후 3상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희생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 기관에 닷새간 조기를 개행할 것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가 질 때 촛불을 밝히는 행사 동안 모든 미국인들에게 묵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